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건강검사부터. 자, 학교보건의 건강검사가는 이제 학교보건의 고갱이라 할 수 있죠. 정말 진수죠.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되는 부분이고요.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전부 암기하셔야 되는 암기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법하고 똑같이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대로 하셔야 되니까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네?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도록. 자, 학교 건강검사의 구분부터 몇 개로 구분합니까? 법령에서는 4가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 발달 상황 하나, 신체 능력, 건강조사, 그리고 정신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건강검진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정신건강상태 검사만은 필요한 학생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필요시에 학부모에게 뭐 동의를 얻거나 사전 통보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사 몇 가지? 4가지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 자, 학교장이 실시하는 것은 나머지 전부 다고요. 뭐만? 건강 검진만 외부에, 즉 검진 기관에서 실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보건교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보건교사라 생각하고요, 학교 가서 건강검진하라고 얘기를 학교장님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냥 우리 학교도 건강검진 해야지, 저는 그냥 그 한마디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하지? 당황스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우리 학교도 건강검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방법밖에 없잖아요. 했더니 뭐 인턴쌤 한번 와가지고 그냥 그 문제가 될 만한 애들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달라 해가지고 청진하는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근데 연락을 어딘가 해서 받고, 아주 나이가 많으셨어요. 70이 넘으신 여자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교생을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엄청 감사하다 해가지고 모셨거든요. 돈도 엄청 많이 들였던 것 같아. 그때 막 결제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재량이에요. 하루 의사 선생님을 이제 모시는 거니까 비용도 예산도 전부 다 학교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선생님 불러왔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어떻게 했을까? 검진을 이렇게 해봐. 애들 입을 다 벌리고 있으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하고 손 한번 잡아보고 청진도 안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는 입술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대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청진도 안 했는데 심장이 안 좋대.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 온 사람인데, 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검사를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써야 될까요? 심장이 안 좋다고 소견이 있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의사가 소견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반 아이를 보는 데 있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죠. 한 10분? 한 20분? 그래서 한 반이 다 끝났어. 근데 한 반이 다 끝나고 나니까 심장이 안 좋으네, 뭐 어디가 안 좋으네
그래서 한 반에 검사를 해야 되는 애들이 한 대여섯 명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교생을 다 모으니까 도대체 몇 명이야. 그러니까 2차 검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했지. 그래서 엄청 뭐 야단을 맞고, 그리고는 이제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렵게 보건소에 있는 인턴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다시 이제 밤마다 건강기록부 뒤져서 요양호자 뒤져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1차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봐야 될 애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근처에 있던 내과 선생님 오픈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건강검진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보건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 시스템이 다 있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했는데, 이게 이제 2000년 들어와서 2005년 정도죠. 이 건강검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이라고 자리는 잡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검진 기관은 누가 정해야 돼요? 학교에서 정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걸 나라에서 지정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죠? 우리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 병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가 없고, 학교 내에서 검진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검진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이것도 또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우려가 있으니까 2개 정도를 선정을 니네들이 해라. 그러면 그 검진 기간에 가도록 하는 거는 국가 예산으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리를 잡고 국가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벽오촌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병원이 전혀 없는, 검진할 수 없는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런 이제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전히 하던 대로 어디서 한다?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장에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매한 게 뭐예요? 정신 건강 상태 검사겠지. 그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정신과 의사가 정확하게 얘는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다, 뭐 자살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단할 수는 없고, 보건교사가 보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의뢰를 해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들어오는 건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검진 그 내용 안에. 예,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자살률이 높아서인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군대 안에 가서 자살하는 이유는 따돌림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학폭력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이유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집단적인 문제와 폭력이라든가 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도 있지만 그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폭력, 또 학대, 그리고 성폭력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밑에 그리고 자살.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그죠? 우울증을 진단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정신과 가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랑 묶어가지고 정신상태 검사를 같이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신건강상태 검사의 절차를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울증에 있어서의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를 쓰고 그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자, 건강검사의 목적. 예, 목적은 1조 건강증진 그 학교보건법 1조에 있는 내용처럼, 예, 목적은 뭐 학교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신체 성장 발달에 관심을 갖고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라고 해서 학생, 가정, 학교, 국가 간에 그런 목적, 가치가 있다. 읽어보시고, 자, 건강검사 계획을 합니다. 건강검사 계획은 학교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검사. 그래서 그 시기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금액은 뭐 예산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3월 말까지 건강검사 계획을 수립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3월 말까지. 그리고 건강검사 대상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라는 거예요. 교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가름할 수 있다. 건강 증진의 계획은 교육감, 학교장이 수립합니다. 교육감, 학생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주로 언제 건강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대부분 다 5월에 해요. 5월에 하고, 그 다음 이제 5월 달에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이제 방학 동안에 하도록 격려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통계 내어서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그렇게 1학기 내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3월 전까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자마자, 계약을 하자마자,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이거 계획 세우느라고 건강검진 기간 정해야 되죠. 그죠? 네, 결제 받아야 되죠. 또 검진기관에 가기 전에 건강조사해야 되죠. 예방접종 완료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일이 많죠. 3월에. 자, 건강검사입니다. 신체 발달 상황검사, 신체 능력검사, 정신건강 상태검사, 건강검진. 그 신체 발달 상황검사는 비검진 학년 전체 다 키 몸무게 비만도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검사는 초, 4, 5, 6, 중, 고 학생이고요. 학교에서 합니다.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팔굽혀펴기는 남자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여학생이, 그리고 윗몸 말아 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이제 그 항목들도 2012년이죠.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정신건강상태검사, 모든 학년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무슨 방법으로?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로 합니다. 이 정신건강상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요, 초1, 초4, 중1, 고1. 자, 구강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전 학년이 다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검사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기관에 가면 문진표라는 게 있죠. 문진표에 먼저 뭐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진을 하고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초1, 초4, 중1, 고1의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검진 기관에서 하겠죠? 그죠?
검진기관에서 하겠지. 들어가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비만도까지 계산해서 다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그 검진기관에서. 자, 건강조사 비검진 학년이고요. 구조화된 설문지가 있어요. 주로 뭘 조사합니까? 예방접종, 병력, 식생활,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가정생활, TV 얼마나 보는지, 인터넷이나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음주, 흡연, 네, 성의식 이런 것들을 조사해요. 자,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건강검사 정리가 되어 있다. 건강검진입니다. 자, 누가 대상자인가요? 1, 4, 중1, 고1이죠. 별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매년 검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검사를 할 수는 없고 모든 검사는 검진 학년만 하고요.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는 따로 검사를 하고 싶다. 매년 그리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래서 소변검사, 시력검사는 매년 합니다. 초, 중, 고. 그리고 결핵검사는요. 누구만 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아니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대상이죠. 고등학교 1학년은 검진학년이고 고2, 3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별도 검사로 2학년, 3학년 하고 있고요. 구강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검진기관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누구? 비검진학년 중2, 3, 고2, 3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구강검사 하고 와 라고 해서 별도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검진기관에 가서 검사하고 온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아가지고 보관해야 되죠. 별도 검사한 내용들 있죠. 결핵검사한 거, 고등학교에는 결핵검사한 기록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강검사, 중학교에서는 이제 구강검사한 기록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해 가신다? 자, 연기 생략. 이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연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연기됐죠? 네, 이 법령이 마련된 이후에 바로 연기했죠.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은 안 됩니다. 건강검진은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생략은 어떤 거 생략할 수 있냐? 신체 발달 상황 검사, 키 몸무게 재는 거 있죠? 그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 능력 검사 있죠? 체력 검사. 코로나 학교 못 오는데 야 체력 검사라고 나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할 수 있고 건강조사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연기할 수 있는 게 있다. 언제? 학교장은 천재지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기하거나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감과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은 누구일까요? 지역 내의 장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교육장은 이제 전국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관할 교육감, 교육장도 지역이죠. 그리고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32페이지 학교 건강검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을 때는 검진 기간을 선정하는데 몇 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개. 2개.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급식에 음식 선정하는데도 돈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안 그런 학교도 많았지만 그런 학교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반찬 받아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식품 받아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진기관 하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는 이 심의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거죠. 내부 관찰사라고 봐야 되겠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된다. 누구를 거쳐서 결정된다? 학교 운영위원회. 기억하셔야 되겠지. 2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관할 교육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1개. 1개의 검진 기간만 선정하는 하고 출장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출장하는 경우,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 기간이 없다. 특수학교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할 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검진 기간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특수학교 학생이어서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출장할 수 있다. 단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라는 단서가 붙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들은 꼭 출제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또 출제가 반복되겠죠. 자, 건강검진 절차. 검진 대상자가 기관을 방문하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진표 작성하고 결과는 통보받습니다. 결과는 병원에서 학교로 결과지를 보내야 되겠죠. 네. 결과 통보는 30일 이내,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2군데 보내야 되겠지. 학생, 학부모에 한 통 보내고 2부를 만들어가지고 학생, 학부모에게 하나 보내고 또 하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므로 학교 하나 보내고 이제 집으로 하나 보내고 그리고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정밀 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보서는 2개가 날라오게 되죠.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이렇게 2가지가 와요. 소요되는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학생들 이 검진비가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예산이 적용이 된다. 정신건강상태검사.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 만들면 그렇게 우왕좌왕 할 일도 없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되고, 안전한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안전의식에 대한, 안전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검진 기간에 대한 그 검진에 대한 걸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보건교사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토의를 하고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또 제의를 하고 이게 무슨 무슨 난리야. 의사가 야, 너 나와. 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는 거고 뭐.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애를 썼던 10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세대는 학교를 가서 어떤 시스템을 안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교사가 개개인들이 자꾸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학교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제 지진도 자주 나죠. 화재도 한 번씩 있죠. 에? 이제 건물도 낡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또 건물의 성면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해야 되죠. 안 그래? 환경 호르몬으로부터도 안전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학생 개인의 문제로 더 심각한 거고, 보건교사 혼자의 힘으로 이것도 심각한 거고, 전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 가서 할 일들이에요. 학교 가서 내가 뭘 할까? 그냥 아카진키 하나 발라주고, 내가 계속 아카진키래. 응? 어쨌든 뭐 빨간 약 하나 발라주고 테이프 하나 붙여주고 이게 우리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교육 몇 번 해주면 끝나는 거지 뭐 교육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정말 필요한 거, 우리 학교에 진짜 필요한 거, 이제 내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되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정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방법, 설문조사 합니다. 설문조사의 시행과 결과 처리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틀렸다, 맞다?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는 해야 된다는 거죠. 검사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학교장은 이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학교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있지만 통보는 해야 된다. 미리 알려야 된다. 검사합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결과에 대한 조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이해,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해, 교육이 있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학생에게 전문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어야 돼. 의료 조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조치를 한다. 자,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기준 점수 미만인 학생, 관심군이다 라고 한다면 점수가 꽤 나온 거죠. 설문조사 체크가 많이 됐겠지. 1차 선별검사 결과 2차 선별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관심군이라고 한다고요. 관심군. 그리고 전문기관, 좀 더 심층 사정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선관리군이라고 하는 거죠. 스크린 테스트입니다. 진단검사가 아니라 정서나 행동발달 경향 확인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HD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ADHD도 많이 선별이 돼요. 1차 선별검사의 사용도구는 초등학교에서는 CPSQ 방법이 있고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는 AMPQ가 있어요. 요런 이제 설문조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체크하는 거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ADHD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선별검사,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반항 충동성, 친구관계 폭력성 등이에요. 분노장애, 그죠? 이런 케이스, 불안장애, 공황 이런 케이스. 그래서 요 2차 선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최근에 와서 주로 출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심층 사정 평가합니다. 선별검사하고 난 다음에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 상담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정 평가하고요. 전문기관 위센터라는 게 있어요. 위센터에서 검사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관심군은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하고, 주의군은 전문기관에 의뢰 치료를 받습니다. 2차 선별검사에서 이제 진단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 주의군이라고 하겠죠. 학교에서 선별검사해서 이렇게 스크린 테스트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애들은 2차로 보내는 애들을 우리가 관심군이라 하고,
2차 검사에서 이제 진짜 전문적인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애들은 주의군으로, 위센터로 갑니다. 학교 내에서 1차, 2차 선별검사, 1차 선별검사, 위클래스나 보건실, 2차 선별검사도 위클래스나 보건실, 학교 밖에서 위센터가 있어요. 위센터로 보내져서 전문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위클래스는 학생이 속한 학교 안에 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경우, 위센터는 전문 상담 교사, 상담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심층 심리 검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를 많이 뽑아 놓은 거죠. 위센터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감이 오시죠?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사 내용이에요. 그 다음 건강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실시했으니까 이제 결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건강검사 결과 관리는 학교장이 결과를 작성 관리한다 라는 것이고요. 작성하는 건 뭐겠어요? 얘 몸무게가 얼마고요? 키가 얼마예요? 작성해놔야 되겠죠. 관리하는 건 뭐겠어요? 이 학생이 검진 기간을 다녀와 가지고요 충치가 있어서 몇 개 이빨을 뽑았어요. 이거 이제 관리하는 거겠죠. 그죠? 치료를 받았어요. 이거 관리하는 거겠지.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라는 건 인적 사항이나 신체 발달 상황 능력, 그 외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예방접종 완료, 검진 일자, 검진 기간명, 별도 검사의 종류, 검사 일자, 검사 기간명 이런 거죠.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학생들의 교육 기록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건강기록부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두 군데에서 보건교사도 작성하고 담임선생님도 작성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키 몸무게 측정하고 그다음 예방접종력 이런 것들을 교육부 기록장에도 적어놓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건강기록부에 넣어놓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고 건강검사 작성관리. 학생은 신체 발달, 신체 능력 검사 결과를 학생 건강 기록부로 작성 관리하고 검진 결과, 검진 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건강 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검사 관리, 건강 기록부하고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거고 만약 전출하거나 상급 진학을 하는 경우에서는요. 전출한다? 그럼 그 학교에 보내줘야지. 그죠? 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 그럼 고등학교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전출을 하거나 고등학교까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그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업을 해요. 그럼 나는 학생 건강기록부를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지 뭐. 네 거야 이렇게. 그걸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눠줘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미진학하는 경우 있잖아요. 휴학이나 퇴학을 하는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서 최종 재적했던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체 능력 검사 결과는요. 어떻게 한다? 교육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오래 달리기, 이 학생의 우리 아이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나, 팔굽혀펴기는 몇 개나 했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사 작성관리라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저희가 건강검사를 일일이 손으로 다 썼으니까 건강기록부가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기록을 다 했으니까 종이가 엄청 많이 보관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컴퓨터가 들어와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종이로 보관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화재가 나거나 혹시나 또 훼손이 되거나 또는 홍수가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 물이 잠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전부 보통 보건실이 1층이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뿔에다 잠기는 거야. 그 잠실 부근에 문정동 저쪽으로 있잖아요. 엄청 자주 잠겼거든요. 1층이 다 잠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날아간 거지. 그 안에 저장돼 있던 내용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작년에도 홍수 났잖아요. 그런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업을 해놓는 거 있죠. 백업을 해놓는 거. 여러분들이 그 백업 다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있죠. 학교에 집에다가도 좀 놔두고 하셔야 될걸요. 그런 생각도 해놓으시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난리가 났었어요. 백업이 안 돼 있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종이보다는 낫지만 컴퓨터라고 안전하지는 않는 거죠.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이런 조항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민사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구축하고 들고는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기껏해야 뭐를 기록할 수 있을까? 건강기록부에 기록하는 일이 저 때는 너무너무 할 일이 그게 할 일이었거든요. 전부 기록을 해야 됐으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기록할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키, 몸무게, 비만도 이거는 담임선생님이 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입력하시잖아요. 입력하고 나면 이제 그거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시력 검사한 것도 입력해 놓으면 그거 그대로 받아서 보관을 해 놓는데 문제는 그대로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비만도가 높다면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팔로우업을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학교 안에서. 비만 아들을 따로 모아서 요양호자로 정리를 딱 해서 얘는 경도 비만, 얘는 중등도 비만 해가지고는요. 비만자, 이제 경도, 중등도 이제 나누지도 않지만 이렇게 비만자라고 한다면 또 혈액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허리둘레만 재고 검사만 하고 말 것인가. 검사한 거야. 기록부가 또 날라오겠지. 예. 기록부가 또 날라오면 기록부를 또 검진기관에서 받은 거는 보관을 해둬야 되고 그거는 이제 입력해가지고 또 건강기록부에다가 이제 명시는 해야죠. 그거는 기록해야지. 건강기록부에다가. 그러니까 초1, 초4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이나 기록을 해야 되고 중학교에서 하나,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년씩. 검진기관에서 한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기록은 해놓으면서 요양원 일지도 전부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묶음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거죠. 검사 왜 하냐는 거예요. 검사 왜 하냐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건강검사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그래서 상담이나 예방조치, 체력 증진 대책 강구하고 수업 면제나 휴학 치료 교정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학교장이 수업 면제나 치료, 보호, 교정을 필요로 한 학생에서는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 또는 허약이다라고 해서 복무에 지장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휴직, 이런 기타 조치를 누구에게? 임면권자에게 건의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우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학생에게는 조치할 수 있고 교직원에게는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수업 면제시킬 수 있어요. 수업 안 들어도 돼. 또는 휴학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나 보호, 교정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치료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정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학교장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 증진, 적절한 보호, 양호,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죠. 그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수업 면제, 휴학 이런 것들을 조치해 줄 수 있고 또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의해 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건의? 휴직 그리고 기타 조치에 대한 조치, 휴직에 대한 건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신부전증으로 투석 받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서 투석을 받으시더라고. 여성 선생님이셨는데 40대 선생님이셨거든요. 투석을 받으시더라고. 힘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 조치해 줄 수 있다. 자, 통계 보고. 건강검사 등에 대해서 통계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학기 내에 검진을 전부 끝내줘야지 통계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보고해라? 2월 말. 예. 관할 교육장을 거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을 거쳐서 교육감에게. 교육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전체 교육부에서 일괄 통계를 작성하게 돼요. 건강검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이 조치를 하고요. 학교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이고 보고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조치할 상황, 보고할 상황. 그리고 책임. 학교장의 책임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검진 기간을 선정해야 돼요. 그죠? 검진 기간을 선정해야 되고 예외가 있었죠. 한 개만 선정을 하거나 출장 검진을 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검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검진 기간을 선정해야 되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으면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작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작성을 할 때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교육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검진 기관에서 검사받은 것들 있죠. 이거는 보건교사가 직접 작성을 해야죠. 작성을 하고 또 결과지는 따로 보관을 해 두어야 하고요. 결과지도 보관을 해 놓아야 되고 결과지에 있는 내용을 보건교사는 또 입력해서 건강기록부를 완성시켜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보고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목적, 성장과 안형에 관심을 가지는 게 1번이죠. 나 키가 제대로 크고 있나? 이거예요. 그죠? 키가 크고 있어야 되고 몸무게가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안형에 관심을 가진다. 어디에 문제가 있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 라는 걸 인식시켜야 된다. 개인별 비교, 자신의 상태와 각 개인에게 가장 합당한 과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이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내서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작년 결과와 비교를 해서 건강 문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건강검사 규칙 제4조에 보시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1학기 말까지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체 발달 상황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측정하는 거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이죠. 키를 측정하는 방법은 검사 방법.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 측정할 때 방법을 물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닥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눈가기가 수평인 거 있죠. 수평이어야 된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대에 붙어야 되는 데 있죠? 요거 어디가 붙어야 돼? 등, 여기 엉덩이,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자, 머리는 닿는다 안 닿는다? 여기는 안 닿죠. 여기가 수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측정대, 자대에 붙어야 되는 이거 신체 부위, 이게 자세라고 봐야 되겠죠. 신발을 벗고 발꿈치를 붙여라. 등, 엉덩이,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반드시 출제한 내용, 키 재는 방법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서서 두 팔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가 수평이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높이를 측정한다. 이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까?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아마 담임 선생님이 키를 붙는 보건교사 누구가 키를 측정을 하는데 머리를 붙이게 하고 등이 붙었나 확인했고 발 뒤꿈치가 붙었나 확인을 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코와 귀가 수평인 걸 확인을 했다. 이런 형태로. 틀린 거 고쳐라.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높이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사례를 제시하고 틀린 것을 수정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몸무게,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출제할 거리가 굳이 없죠. 없을까? 옷의 무게를 더한 옷의 무게까지 측정을 한다? 그렇게까지는 출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비만도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미 출제가 되었었고 여러 번 출제가 되었지만 다 상대 체중에 맞춰가지고 이전에 상대 체중까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요. 여기 BMI만 가지고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출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BMI인 경우에서는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 대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측정을 했다. 체질량 지수의 값을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어디다 대비하지? 100분위수 도표에 대비하기 때문에 100분위수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반드시 제시를 하겠죠. 제시를 해서 이 100분위수 도표의 몇 %이기 때문에 정상이다. 몇 %이기 때문에 몇 %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저체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BMI 가지고서는 저체중도 평가를 합니다. 100분위 도표에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저체중. 85, 95일 때 과체중. 95 이상 비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체중 또 정상, 과체중, 비만 몇 개로 판단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4가지지. 정상까지. 응? 4단계로 평가하겠죠? 자, 비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랬어요. 둘째 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했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지난해와 비교해서 발육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극도의 체중 미달, 비만 상태의 발견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극도의 체중 미달 그리고 비만 요 2가지란 얘기예요. 극도의 체중 미달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 신경성, 식욕, 부진증, 섭식장애 있죠? 이 섭식장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100분위수 도표에 해당하는 저체중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만과
BMI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섭식장애와 BMI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 섭식장애가 곧 출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에? 섭식장애가 지금 몇 년째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섭식장애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출제 문제로 엄청 예상이 되는 내용이죠. 섭식장애. 엄청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거하고 같이 BMI, 허를 찔러서 과체중 비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체중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그래서 상담 건강 관찰을 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건강 문제를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영양 상태, 전체 건강 상태 평가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 학령기 영양 상태의 객관적인 자료는 지표가 되는 것들, 체중 증가나 감소가 제일 크게 지표가 되겠죠. 자, 학생들의 그 성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라라고 하면 이제 그런 황당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뭘 써야 되지? 비만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 상태에 대한 지표를 써라. 체중 증가, 체중 감소, 키와 체중, 그리고 성장의 형태, 머리 둘레, 팔 둘레, 피하 지방의 두께, 손목 둘레, 이런 것들이, 허리 둘레, 뭐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체중은 영양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크고, 신장도 영양 발육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하 지방의 두께가 좋은 지수가 됩니다. 영양 판정에. 특히 어디? 상완, 그죠? 상완, 신전측, 중간부, 팔뚝 확인하는 것이죠. 성장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피하지방의 두께, 체중과 신장, 피하지방 두께가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신체의 발달 상황을 계측을 할 때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고 싶잖아. 그러려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타당도보다도 훨씬 더 신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매년 어때요? 담임이 바뀌잖아. 그죠? 측정자가 바뀌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가면은 누가 측정할까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체육관에 몇 반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서는요, 차례대로 와가지고 애들 키, 몸무게 측정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막 가슴둘레도 측정하고 그랬어. 체육관에 앉아있는데 가슴둘레 막 측정하면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선생님들이 줄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그런 것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지. 키하고 몸무게만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 체중계 몇 개 갖다 놓고 올라가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측정자가 다 바뀌잖아, 계속. 관측자가 전부 바뀌잖아요. 이번에 2023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관측자 간의 오차. 이게 신뢰도죠, 신뢰도. 사람이 바뀌면 같은 값이 나오나? 사람이 계속 바뀌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측정 기구를 지정합니다. 매년 같은 종류 표준화된 기구를 사용을 해서 오차를 줄여야 되고요. 실시하기 전에 측정 도구 이상 유무 점검을 하고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검사 도중에 수시로 기구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고 또 교정을 해놔야 되겠죠. 이미 실시하기 전에 기구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작동을 잘 하나 표준화된 건가 아닌가. 측정자와 측정 장소를 지정합니다. 검사 종목별로 조를 정하고 정부 책임자, 측정자와 기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측정 장소는 교실이나 강당을 이용을 하겠죠. 측정 기구를 한 곳에 고정시키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측정하도록 합니다. 자, 체격 측정자에게 대한 교육. 그래서 체격 측정자, 관측자죠. 그죠? 관측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체 발육 통계의 중요성을 교육을 해주고 또 정확한 측정 방법을 교육하고 통계 처리를 하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통계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집단의 건강을 평가하는 자료이고 신체의 형태, 키, 몸무게 이런 것을 보고 발육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건 내용입니다. 이를 수치로 표현하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알려줘라. 특히 키를 잴 때 자대에 붙이는 거 있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주 하느냐면 이렇게 탁 머리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머리 밀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머리를 닿나 안 닿나 이걸 엄청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자동 측정대를 많이 쓰니까 그런 예가 많이 없어졌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자동 측정대는 쓰고 선생님이 머리를 갖다 붙이고 하는 일은 없어도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돼, 자기가.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는 게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신체 발달 상황 검사, 지난해와 비교해서 발달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지? 그리고는 가정통신부 보내줘야 되겠죠? 가정통신부 보내서 키 몸무게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잘 안 하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키 몸무게 비만도를 조사를 했으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자신의 성장 발육을 평가하고 얘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만 보내주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부터 해주면 집에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해보고 내가 영양 상태가 어떻다, 앞으로 뭐 이제 이런 걸 잘 먹자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영양 교육 시켜주면 좋겠죠. 비만하지 않게, 너무 체중 미달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가정통신부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보실게요. 측정의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신뢰성의 일종으로 검사자의 신뢰성이죠. 측정 도구를 객관화시키고 여러 사람이 공동 측정하게 하고 측정자의 소양을 높이는 거, 요게 객관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자,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요게 이번 출제 문제였죠. 23년도. 관측자 간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 자, 매년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표준화된 이 기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신체 발달 상황 검사 실시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검사 결과를 비치하도록, 측정 도중에도 수시로 정확 유무를 점검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측정자와 측정 장소를 지정을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측정자에게 정확한 측정 기술을 알려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를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객관화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 측정하게 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여러 사람이 공동 측정함으로써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객관성은 높아지지만 신뢰도는 떨어지겠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 사람이 같은 값이 나오면 객관도가 높아져. 그러나 여러 사람일수록 같은 값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만 높인다라고 한다면 측정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관측자 내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한 사람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 관측자 간의 오차라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구잖아요. 그죠? 사람이라기보다 이렇게 관측자, 측정자.
관측자하고 기구하고 이거 두 개 신경을 쓰면 되죠. 그러면 관측자에게는 자, 하나는 기술, 소양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술 또는 이제 능력, 뭐 소양,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타당도. 보건교육 가서 또 하겠지만 타당도라는 것은 여기에 표적에 맞출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값이 많이 나와도 신뢰도는 높은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값이 나왔는데 너는 이 값이 나오네?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측정자와 관측자가 많아지게 되면 기술이 없어서 또는 성의가 없어서 또는 이제 기구를 잘못 봐서 눈이 나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를 좀 줄이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사실 10명을 전부 다 소양을 높이기보다는 한두 사람한테 잘하는 한두 사람한테 계속 맡기는 게 훨씬 빠르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를 줄여라. 수를 줄이면 같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지? 않죠. 않지만 우선은 신뢰도만 본다면 같은 값이 나올수록 신뢰도는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에 대한 거. 기구는 도구에 대한 정확도. 즉, 도구가 어떻게 정확하냐? 표준화된 도구였으면 좋겠다. 기구를 미리 점검해가지고 이상 유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요게 관측자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관측자 간의 요인. 측정자 수를 줄여서 측정자 간의 오차를 줄인다. 관측자 내 오차. 측정자가 기구 이용에 익숙해야 된다.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 측정 조건이 동일한 환경일 때 측정한다. 기계적인 오차. 측정 도구 사용 도중에 교체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자 간의 요인에선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건강, 신체 발달, 상황 검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출제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 내용 보실게요. 자, 목적, 절차 보시고 건강검진 항목 척추 옆 구분증 검사, 시력 측정 공인 시력표에 의한 검사를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눈을 검사하게 돼요. 그리고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경우.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경을 쓰고도 측정하고 안경 벗고도 측정하고. 여러분 세대는 아닌가? 이제 안경을 저희는 쓰고도 하고 벗고도 하고 제가 보건교사 하고 있을 때도 두 개를 다 확인해가지고 검사했거든요. 근데 그럴 거 없이 이제는 안경만 쓰고 검사를 하되 안경 쓴 채로 하되 안경을 교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정 시력을 교정을 할 거냐 아니냐. 결과는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교정 유무만 제시하는 것이죠. 교정을 할 거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질환, 결막염, 눈썹 찔림증 사시. 자, 안질환 되게 중요하겠지?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막염, 눈썹 찔림증, 사시밖에 없어요. 여기서 의아한 건 뭐예요? 눈썹 찔림증? 그 이제 계속
결막을 건드리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게 각막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안질환에서는 출제할 거리가 사시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사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사시 검사하는 거. 자, 청력 검사. 청력계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구별해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청력 검사에서 우리가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베버 테스트하고 린네 테스트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버 테스트, 린네 테스트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한동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또 린네 테스트, 베버 테스트 출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귓병 검사에서는 중이염하고 웨이도염. 웨이도가 출제되겠어요? 중이염이 출제되겠어요? 중이염이겠지. 중이염에 출제를 한다면 어떤 게 출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코병 검사에서는 부비동염과 비염. 비염도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뭘로? 코가 막혔을 때 뭐를 적용하면 좋냐? 에피네프린 적용하는 이유도 쓰고 이렇게 출제 한번 됐었고요. 그런 것도 출제되잖아. 부비동염도 출제될 수 있겠죠. 부비동염이 출제되면 뭐가 나올까? 어디에 제일 인발보가 많이 되냐 이런 건 물어보겠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상악동 이 4개의 부비동 중에서 상악동이 제일 많이 적용이 되죠. 제일 임마불가 침입이 많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뭐 눌러서 아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겠지. 목병입니다. 편도선 비대, 목부위 림프절 비대, 갑상샘 비대. 뭐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까? 아직 3가지 중에 하나도 출제 안 됐어요. 갑상선. 갑상선 디지즈 얼마나 많아요. 갑상선 나올 때 됐는데 출제 안 했거든. 내분비에서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자, 목부위 림프절 비대는 그럼 뭘까요? 한쪽 경부 림프만 붙는 거 있잖아요. 왜? 호즈킨즈병. 림프병. 호즈킨즈.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건강검진하고 묶어가지고 출제할 거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건강검진 결과 이 학생이 중이염이다. 건강검진 결과 청력검사에서 전도성 청력 난청이다. 이런 결과하고 연결 지어가지고서 질문을 한다면 가장 먼저 가능한 것을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비염이 나왔다면 부위동염에 상악동이 나올 수 있을 거고 편도선 비대가 출제가 된다면 편도비대가 출제가 된다면 그거지. 원인균, 용혈성 연쇄상구균 이런 게 출제되잖아요. 용혈성 연쇄상구균이 출제가 되면 또 뭐가 나올까? 사구지 신염하고 연결하거나 류마티스열 이런 거하고 연결하거나 그렇게 연결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다 출제 문제야. 내가 항상 얘기해드리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즈킨스병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피부병,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에서 제일 심각한 거 뭐예요? 코끼리 껍질 뭐죠? 태산화 출제가 되는 거. 자, 치아 상태 충치 발생 위험 치아 결손 치아 확인하는데 충치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잇몸병도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구강병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병리검사에 4가지가 있습니다. 병리검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결핵검사, 혈압검사를 해요. 그러면 병리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 소변검사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전 학생 전부 다. 검진 학년하고 별도 검사 학년하고. 그죠? 다 검사하지. 별도 검사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소변검사 매년 하는 걸로. 저 엄청 영광스러운 게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조병수 박사님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소변 검사를 매년 해야 된다라는 걸 30년 동안
한 목소리로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키우면서 본인이 소아과 의사인데 전쟁 전후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이 애들을 소변 검사만 하더라도 신장염을 조기에 발견만 해서 신부전증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 신부전증이라 그러면 1년에 1억씩 들었거든요. 복막투석 대부분 다 하셨던 게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다 건강보험료로 해결이 되는 거여서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부전증이 많이 됐고, 왜 많이 됐겠어요? 신부전증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뭘까?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감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상기도 감염, 툭하면 감기가 오니까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몸살인 줄 알았는데 30년 후가 됐으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부전이 되고, 신부전이 되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돈은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어릴 때 이 간단하게 소변 검사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 30년 동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변 검사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98년도부터 학교에서 매년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강의를 하니까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 막 해서 지루하게 들었던 것 같아. 한 2시간을 강의를 들었거든요. 연수해가지고 한 2시간을 강의 듣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속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이러면서 소변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문에,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한 5년 되셨나? 정말 대단한 어르신인데, 그래서 신문에 이만큼 일보가 한 면을 전부 다 채워가지고 그분의 일생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소변 검사를 매년 하게 됐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물 밑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훌륭하게 다음 세대의 전수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럼 나는 어떤 역할들을 학교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학교를 간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죠? 일단 나는 학교 갔더니 무의미해요. 선생님들이 자꾸 관계만 생각하는데, 학교 가서 어떤 선생님이 저를 막 괴롭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회에는 그 이상한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하고 좋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 기준이잖아, 다 그것도 객관적이지 않죠. 나의 기준이지. 그냥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내 감정이 저울질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 허무해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어떤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방향성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그런 건의를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혈액검사. 자, 일회용 주사기나 진공 시험관으로 합니다. 체열해요? 자, 다 체열하지 않겠지. 누구한테만 체열하나? 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간세포 효소의 AST, ALT 검사를 합니다. 누구한테만? 비만 학생에게 혈액 검사를 하고요. 혈색소 검사 하기 위해서도 체열을 합니다. 혈색소의 대상자는 누구? 고1 여학생. 결핵 검사합니다. 흉부 X선 촬영이나 판독을 하죠. 그렇지만 흉부 X선 검사는 누구만? 중1, 고1. 혈압 검사. 혈압계, 수축기, 이완기 혈압 검사를 하고요. 허리둘레 검사. 줄자를 이용해서 허리둘레를 측정합니다. 누구에게만? 비만 학생. 굳이 왜 재겠어? 비만 때문에 하는 거죠. 허리둘레 측정하는 거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대사증후군이지요. 대사증후군의 진단 있죠? 대사증후군 진단에 콜레스테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혈압도 들어가고 허리둘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자들에게 이렇게 콜레스테롤 확인하고 허리둘레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비만. 자, 비만이라고 한다면 초1, 4, 중1, 고1 이게 검진학년이잖아요. 누가 해당이 다 될까? 4개학년 다 될까? 아니면 초1은 해당이 안 돼요. 너무 애기니까. 초4, 중1, 고1 요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판정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네,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아셔야 한다. 그리고 왜 이 혈액을 측정하고 또 허리둘레를 측정할까? 이렇게 연계시켜서 그 바탕에 있는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이겠지. 자, 이래서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척추에 척추측만증도 있네. 척추측만증 되게 많이 출제되잖아요. 검사 이름을 써라. 등심대 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검사하니 해가지고 몇 번이나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 검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시표 그 분자 분모는 뭐냐부터 시작해서 시력 검사 출제하죠. 사시 출제하잖아. 청력 검사 배버 테스트 나오죠. 코병 검사에 부비동 비염 다 나오지. 목병에도 편도비대, 호주킨, 갑상선, 아토피, 치아, 충치 안 나왔다고 했으니까 충치 나올 거고요. 소변 검사에 류마틱 피버라든가, 그죠? 류마틱 피버라든가 또는 급성 사구체 신염, 여러 번 출제를 하는 이유죠. 그리고 대사증후군. 그것들이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건 학교에서 이미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건강검진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반복 출제되는 섭식장애까지. 자, 건강검진의 병리검사들, 소변검사의 대상은 항목은 목적은, 결핵검사의 대상은 항목은 목적은, 혈액검사의 대상은 항목은 목적은, 혈압검사의 대상은 항목은 목적은 이제 하겠죠?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검사 할 때 혈당검사는 당뇨병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수치, AST, ALT가 상승되었다면 어떤 질환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혈색소, 빈혈, 철분결핍성 빈혈 몇 번이나 출제됩니까 도대체? 더불어서 AST, ALT, 췌장염, 용혈성 빈혈, 심한 화상 이거 다 출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담낭염, 간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한번 볼게요. 결과 통보서에 키, 몸무게가 눈에 확 들어오죠. 눈 시력검사 눈에 들어오고요. 귀, 코병, 목병, 피부병. 자, 목병에는 뭐가 쓰여져야 돼요? 기억나시죠? 피부병에는 뭐가 쓰여져야 돼요? 그걸 외우셔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소변 검사에서는 요단백, 요자멸 검사만 하거든요. 빌리루빈 수치 확인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확인하는 거 몇 개 항목이죠? 6개나 확인해. 여학생이라 고1 여학생이면 혈색소까지, 그죠? 비만인데 고1이다. 그러면 7개나 확인해야 되지. 결핵, 그 다음 혈압, 허리둘레까지 이렇게. 그 다음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중고등학교, 초중고 공통 항목이 있고요. 중고등학교에 추가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구강검사 기본적으로 충치 발생 위험 치아, 결손 치아, 구내염,
부정교합, 구강위생 상태 이렇게 보는데 중학교에 가면 치주질환이 들어가요. 치주질환 검사는 또 무엇을 합니까? 잇몸 출혈이나 비대가 있나, 치석이 있나, 치주낭이 형성이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합니다. 그죠? 잇몸 검사를 뭐 한다고요? 잇몸 출혈과 비대, 치석, 치주낭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구강 검사를 하고 왔대요. 그러면 보건교사로서 결과 검사 통보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런 거 있죠. 뭘 확인할 수 있지?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지표가 뭐죠? 그러면은 잇몸 출혈, 치주질환, 충치, 결손치아.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충치 발생 위험치아, 결손치아, 구내염 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 상태, 치주질환, 가로하고 잇몸 출혈, 비대, 치석, 치주낭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고1 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치아 마모증, 사랑니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 아직 출제 안 됐으니까 확인하는 내용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 소견 A, B, R.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지? R. 요 주의, 요 정밀 검사 대상자. B. 이상은 있지만 생활요법으로. 생활요법을 좀 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건강조사 항목들, 그리고 신체 능력 검사 항목들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신체 능력 검사 항목에는 심폐지구력 검사, 유연성 검사, 근지구력 검사. 자, 유연성 검사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런 거고요. 근지구력 검사는 팔굽혀 펴기 남자, 여학생은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 있어요, 악력. 순발력은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체지방 검사까지 포함이 돼요. 체질량 지수 있죠, BMI. 체지방률 확인합니다. 선택평가에서는 근육량이나 지방량까지 확인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잘 안 하지. 그래서 판정 1등급, 5등급 판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만자는 비만자끼리 또 확인하고 개선시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거 쭉 또 한번 훑어드릴게요. 쉬었다가요, 결과물에 대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